지수는 요양원 정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아르바이트 3개를 뛰어도 월세랑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거웠거든요. 그런데 이곳 강남 최고급 요양원 그레이스빌의 월급은 무려 400만 원. 이번만큼은 꼭 붙어야 해. 떨리는 손으로 정장깃을 여미며 들어섰어요. 그런데 면접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어르신인 박순희 할머니와 첫 대면을 했는데요. 할머니가 지수의 목을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가 30년간 유일하게 간직해온 반쪽짜리 금목걸이를 보고 말이죠. 더 기묘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주머니에 손을 가져갔어요. 마치 똑같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30년 전 고아원 앞에 버려졌던 자신,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목걸이를 보고 오열하는 낯선 할머니.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실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어요. 윤지수 씨, 담당 어르신은 VIP 301호 박순희 할머니예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성격이 좀 까다로우셔서 이전 요양보호사 3분이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뒀어요. 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윤지수 씨 이력서 보니까 인내심이 강하시더라고요. 고아원에서 잘하셨다면서요? 힘든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격증까지 따셨으니 이번엔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아 출신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지만 이젠 익숙했습니다. VIP 병실 구역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지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연한 파란색 요양보호사 유니폼,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목에 걸린 낡은 금목걸이, 반쪽짜리 하트 모양. 30년 전 고아원 앞 박스 속에 자신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지혜.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 원래 자신의 이름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나를 버린 사람은 왜 이름만 남겼을까? 301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배정받은 요양보호사 윤지수입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노크하려는데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안 했어? 오늘은 기분 안 좋으니까 내일 와. 지수는 당황했지만 원장 선생님 말이 떠올랐어요. 까다로운 성격이라고 했죠. 할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부터 담당이라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 안은 예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큰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고 가구들은 전부 고급 원목이었어요. 침대 옆에는 비싼 공기청정기와 안마의자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있는 한 여성. 박순희 할머니였어요. 65세라고 했지만 단정하게 빗어넘긴 은회색 머리와 우아한 실크 가운 차림이 마치 옛날 영화 속 귀부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자네가 새로운 요양보호사? 네, 윤지수입니다. 나이는 30입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 대학? 지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만 여전히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자격증 땄습니다. 박순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애들은 다 대학을 가던데 형편이 안 됐나 보지? 지수는 참았습니다.
첫날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순희의 시선이 지수의 목으로 향했어요. 정확히는 금목걸이로.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그 목걸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까의 차가운 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 지수는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어요. 이건 제 유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유품? 박순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랍도록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지수에게 다가와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설마.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슴 주머니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마치 거기에 뭔가 똑같은 게 있는 것처럼.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 뭔가 알고 있어. 할머니, 혹시 이 목걸이를 아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순희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더니 뒤로 물러섰어요. 모르겠어. 나가봐. 오늘은 피곤해. 하지만 할머니, 방금 분명히 나가라고 했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지만 지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겁에 질려 있다는 걸. 지수는 할 수 없이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뭔가 있어. 할머니가 내 목걸이를 봤을 때 그 표정. 그리고 가슴 주머니를 만진 건. 그 순간 뒤에서 원장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지수 씨 어때요? 할머니 까칠하시죠? 원장님, 혹시 박순희 할머니 가족 정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원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가족요? 박 할머니는 연고자가 없으세요. 혼자 사시다가 치매 진단 받으시고 여기 입수하셨어요. 그래서 더 외로우신가 봐요. 자녀는요? 없으시대요. 평생 독신이셨다고 들었어요. 지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그럼 왜 내 목걸이를 보고 저렇게 놀란 거지? 퇴근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지수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 가슴 주머니로 향한 손길, 그리고 설마 라고 중얼거렸던 그 목소리. 혹시 할머니도 이 목걸이랑 똑같은 걸 가지고 계신 걸까? 그날 밤 박순희의 방.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천주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자 반쪽짜리 금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지수가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 박순희는 목걸이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내 딸, 엄마가 미안해. 첫 출근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박순희 할머니를 돌봤어요. 식사 보조, 약 챙기기, 산책 동행, 요양보호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유독 지수에게만 까다롭게 굴었거든요. 지수 씨, 이 국간이 안 맞아. 다시 가져와. 산책로가 왜 이렇게 덥지? 그늘진 곳으로 가야 해. 오늘 입은 옷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파란색은 싫다니까. 하루는 동료 요양보호사 미경 언니가 지수를 불러 세웠어요. 복도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 박 할머니한테 혼나는 거 봤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원래 까다로우시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이상하긴 해. 박 할머니가 저렇게까지 누구한테 관심 보인 적은 처음이거든. 미경 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원래는 우리 얼굴도 안 쳐다보시는데
너한테만 계속 뭐라 하시잖아. 어쩌면 좋은 신호일 수도 있어. 좋은 신호요? 응.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 무관심한 것보단 낫지. 지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관심이라기보단 뭔가 날 경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퇴근 시간마다 벌어졌어요. 오후 6시 근무가 끝나고 가방을 챙기려 할 때마다 박순희 할머니가 꼭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 씨, 어디가? 벌써 퇴근해? 네, 할머니. 제 근무 시간이 끝났어요.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오늘은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연고자도 없고 하루 종일 혼자 계시니까요. 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자 지수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할머니, 저도 집에 가야 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래. 그럼 가. 어차피 나 혼자니까. 할머니의 눈빛이 서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죄책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답답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걸까?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순희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지수는 방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침대 시트를 갈고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러다 침대 옆 서랍장을 열었을 때였어요. 낡은 천보자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호기심이 생겼지만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보자기 끝자락이 살짝 풀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뭔가 하얀 천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조금만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작은 아기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하얀 레이스가 달린 유아용 원피스, 그리고 노란색 털실로 짠 작은 모자.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옷가지들이었어요. 할머니가 왜 이런 걸 가지고 계시지? 자녀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지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순희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우연히?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게 우연이야? 할머니가 다가와 보자기를 확 낚아챘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다신 이 서랍 열지 마. 알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뭔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아기 옷을 간직하고 계실까? 그것도 저렇게 소중하게. 그날 밤 지수는 야간 당직이 아니었지만 서류 정리 때문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밤 10시쯤 복도를 지나다가 301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 흑, 누군가 우는 소리였어요. 지수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순희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엄마 용서해줘.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혜? 내 목걸이에 새겨진 그 이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찍 출근했어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박순희 할머니에 대해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원장은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할머니가 또 뭐라 하셨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혹시 과거에 자녀를 잃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아는 선에서는 없어. 할머니 본인이
평생 독신이라고 하셨거든. 왜 그런 걸 물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수는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어. 할머니는 분명 뭔가 숨기고 계셔. 그날 오후 박순이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지수가 점심 식사를 가져다 드렸지만 거의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셔야죠. 지수 씨, 네, 할머니. 자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수는 당황했어요. 저는 고아예요. 어린 적에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박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몇 살 때 버려졌나? 생후 몇 개월이었다고 들었어요. 정확히는 몰라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놓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수가 다가가려 하자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나가줘. 혼자 있고 싶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가 방을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박순이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내가. 지수는 뒤를 돌아봤지만 할머니는 이미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낡은 아기 옷, 밤마다 우는 소리, 지혜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의 목걸이에 새겨진 똑같은 이름. 이게 다 우연일까? 아니면 지수는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나머지 반쪽은 어디에 있을까? 그 순간 문득 할머니가 가슴 주머니에 손을 가져갔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설마 할머니가.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꼭 물어봐야겠어. 할머니가 뭘 숨기고 계신지. 301호 문을 열었을 때 박순이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뭔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물체. 지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건 설마 199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35살의 박순이는 생후 3개월 된 딸을 품에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철수, 이 새끼 어디 갔어? 나와. 빚 안 갚으면 가만 안 둬. 오늘까지라며.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발로 차는 소리. 순이는 아기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아기는 배고픈지 칭얼거렸어요. 쉿. 지혜야, 조용히 해야 해. 제발. 남편 박철수는 3일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박빚을 갚겠다며 나간 뒤 연락이 끊겼어요.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집 앞에 와서 협박했고 급기야 오늘은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달랬어요. 아기의 목에는 작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순이가 딸을 낳던 날 친정 어머니가 마지막 재산을 털어 사준 하트 모양 금목걸이. 앞면에는 지혜라고 아기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이것만큼은 지켜줘야 해. 우리 지혜. 다음 날 새벽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고 사채업자들은 아기까지 해칠 기세였어요. 지혜만큼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순이는 아기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박스에 담요를 깔고 분유와 기저귀를 넣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물건, 하트 모양 금목걸이를 아기 목에 걸어줬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를 매만지던 순이의 손이 멈칫했어요. 만약 내가 지혜를 다시 못 찾으면?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금목걸이를 반으로 꺾었습니다. 딱! 하트가 두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엄마가 이 반쪽을 가지고 있을게. 그러면 언젠가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반쪽은 아기 목에 걸어주고 나머지 반쪽은 자신의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순이는 사랑의 고아원 앞에 섰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이는 아기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했어요. 일주일만 여기 있어. 엄마가 남편 일 정리하고 꼭 데리러 올게. 약속해. 박스를 고아원 정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종을 한번 눌렀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고아원 문이 열렸어요. 한 수녀님이 나와서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아기가. 수녀님이 아기를 안아들었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꼭. 그날 밤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찾아야 했어요. 빚을 정리하고 하루빨리 딸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박순희 씨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 박철수 씨가 오늘 저녁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순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병원 중환자실. 박철수는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가 차에 치인 거였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무너졌습니다. 당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지혜, 데리러 가야 하는데.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순이는 병원 복도를 걸어가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어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금방 갈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이가 눈을 떴을 때는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1997년 봄,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혜는 옆에 있던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의사 선생님. 하지만 순이의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딸, 3개월 된 아기, 어디 있어요? 간호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순이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 만에 남편 박철수가 사망했다는 것. 그리고 연고자가 없어 무연고 장례로 치러졌다는 것. 순이의 친정 부모님도 몇 년 전 돌아가셨기에 아무도 순이를 찾지 않았다는 것. 그럼 제 딸은요? 사랑의 고아원에 맡긴 제 딸은 어디 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사랑의 고아원은 2년 전에 폐쇄됐습니다. 재정난 때문에요. 그럼 아이들은 어디로 갔어요? 여러 고아원으로 분산 배치됐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기록이 소실돼서 순이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3년간 누워있던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돼. 제 딸을 찾아야 해요. 꼭 찾아야 한다고요. 그날부터 순이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몸을 회복하고 태어나자마자 딸을 찾기 시작했어요. 전국의 고아원을 돌아다녔습니다. 1994년 12월에 생후 3개월 된 여자아기. 목에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지혜. 하지만 어디에서도 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록은 소실됐고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름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남편이 남긴 빚을 갚고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1994년 12월 24일 사랑의 고아원 앞에서 발견된 여자 아기를 찾습니다. 금목걸이에 지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2024년. 이제 65세가 된 순이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딸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기억을 잃으면 안 되는데. 순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레이스빌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딸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박한 가능성. 제발 한 번만 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전 301호 병실 문이 열렸을 때 젊은 요양보호사가 들어왔어요. 목에는 반쪽짜리 금목걸이. 순이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지수는 멈춰섰습니다. 박순이 할머니 손에 쥐어진 금색 물체. 햇살에 반짝이는 그것은 분명 금목걸이였어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순이는 깜짝 놀라 손을 움켜쥐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래된 장신구.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이건 내 거야. 할머니의 반응이 너무 격했어요. 지수는 할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할머니도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계셔. 분명히. 그날 점심시간 지수는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미경 언니를 만났어요. 지수야, 어디가? 언니, 혹시 박순이 할머니 입소하시기 전 기록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미경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할머니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요. 개인정보라 함부로 못 보여주는데 간단한 정보는 알려줄 수 있어. 미경이 휴게실로 데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순이 할머니는 혼자 사시다가 작년에 입소하셨어. 재산은 꽤 있으시더라. 강남에 아파트 2채, 예금도 상당해. 가족은요? 없어. 완전 무연고. 그래서 더 외로워 보이더라고.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연고라고? 그럼 정말 자녀가 없으신 건가? 아니면. 오후 3시 지수는 박순이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간식 가져왔어요. 나도. 냉랭한 목소리. 지수는 탁자에 과일 접시를 놓으며 슬쩍 방 안을 살폈어요. 침대 옆 서랍장, 옷장, 화장대. 할머니가 금목걸이를 어디에 숨겼을까? 그때 박순이가 말했어요. 지수 씨, 자네 고아원 이름이 뭐였다고 했지?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사랑의 고아원이요. 왜 그러세요? 박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랑의 고아원? 네. 근데 제가 5살 때 폐쇄돼서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지수가 방을 나온 후 박순이는 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박순이입니다. 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DNA 검사. 비밀리에 할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 가능은 합니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하시려는 건가요? 네. 머리카락이나 컵에 묻은 침 같은 걸로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려는 거라면
검사 기관을 소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빨리요. 박순이는 전화를 끊고 지수가 사용한 컵을 바라봤어요. 지수의 입술이 닿았던 자리. 제발, 제발 내가 내 딸이길. 그날 저녁 지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시원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박순이를 검색했어요. 뉴스 기사 몇 개가 나왔습니다. 강남 재개발 지역 토지 매입으로 큰 수익. 박순이 씨, 무연고 노인들을 위한 기부. 익명의 후원자 박순이. 지수의 눈이 하나의 기사에 멈췄어요. 20년간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후원. 제 아이도 어딘가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사 날짜는 2010년. 사진 속 박순이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눈빛은 똑같이 슬펐어요. 제 아이, 할머니가 아이를 찾고 계셨던 거야?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찍 출근했어요. 301호 문을 열자 박순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수씨, 앉아봐.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지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자네, 혹시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거 있나? 네. 이 목걸이요. 지수는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보여줬어요. 박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목걸이,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저랑 함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 목걸이에 이름이 새겨져 있지?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천으로 감싼 작은 물체. 천을 풀자 금빛이 빛났어요. 똑같은 반쪽 금목걸이. 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30년 전에 내가 반으로 꺾었어. 딸을 찾기 위해서. 박순이가 목걸이를 내밀었어요. 자네 목걸이 좀 빌려줄 수 있나? 지수는 멍하니 목걸이를 풀어줬습니다. 박순이는 2개의 반쪽을 가져다 맞춰봤어요. 딱! 소리와 함께 2 조각이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하트 모양이 완성됐어요. 지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너, 지혜 맞지?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윤지수예요. 지혜가 아니라. 아니야. 내 원래 이름은 박지혜야.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쓰다듬었어요. 1994년 12월 24일 밤. 엄마가 널 고아원 앞에 두고 왔어. 엄마. 지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만 있으라고 했어. 일주일만 있으면 데리러 온다고. 근데 나는 3년을 잠들어 있었고 깨어났을 땐 넌 이미 사라진 뒤였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찾았어. 전국을 다 뒤졌어. 근데 못 찾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간 궁금했던 것들. 왜 버려졌는지, 엄마는 누구인지, 왜 찾으러 오지 않았는지. 모든 답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증거가 목걸이밖에 없잖아요. 이게 정말 같은 목걸이인지 어떻게 알아요?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너도 확신이 필요하겠지.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이걸 봐.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박순이, 그리고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이게 내가 태어난 날이야. 1994년 9월 15일. 아기 목에는 완전한 하트 모양의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다음 페이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 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사진 뒷면에 연필로 휘갈긴 글씨. 1994.12. 24. 지혜야, 미안해.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지수는 사진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DNA 검사를 해보자.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어. 박순이가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지수야. 아니, 지혜야.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30년이나 너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지수도 울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내 엄마일까? 30년 만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DNA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간단한 구강 점막 채취.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면 우리가 정말 모녀인지 알 수 있겠네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일주일만 기다리자. 30년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이야.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저분이 내 엄마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30년간 혼자였던 삶. 외로웠던 고아원 시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온 힘든 시간들. 용서할 수 있을까? 날 버린 사람을. 아니, 버린 게 아니라고 했죠. 일주일만 맡기려 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30년의 이별이었어요. 301호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봤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박순이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근데 지수야,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널 미워하지는 마. 엄마를.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를 한 다음 날부터 지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할머니 방을 청소할 때도, 식사를 준비할 때도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어요. 만약 정말 저분이 내 엄마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30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수는 혼자였어요.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입양 가는 걸 보며 울었고, 명절마다 혼자 남아 텅 빈 방을 지켰고,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며 겨우겨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라고 나타나서 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박순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하루하루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발 지수가 내 딸이길.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지수가 자신을 용서해 줄까? 30년을 버려진 아이로 살게 만든 엄마를 받아줄 수 있을까? 검사 후 첫 출근 날, 지수는 301호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노크를 하려다 말고 다시 손을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들어가지?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지수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순이는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고마워. 근데 지수야. 네, 나 너한테 뭐라고 불리고 싶은지 모르겠어. 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할머니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래, 맞아. 근데 만약 결과가 양성이면 그땐 뭐라고 불러줄 거야?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미경 언니가 지수를 불렀어요. 지수야,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박 할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 요즘 할머니 분위기도 이상하더라. 지수는 말할 수 없었어요. DNA 검사를 했다는 것도, 할머니가 자신의 엄마일 수도 있다는 것도, 언니 만약요. 만약 어렸을 때 헤어진 가족을 30년 만에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경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글쎄, 나라면 일단 만나보지 않을까? 30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만나는 건 후회할 것 같아. 만약 그 가족이 날 버렸다면요?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수가 오후에 301호에 들어갔을 때 박순이가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저녁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박순이가 지수를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 누구세요?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수요. 지수? 지수가 누구야? 박순이의 눈빛이 흐릿했어요. 치매 증상이었습니다. 지수는 당황해서 원장실로 뛰어갔어요. 원장님, 박 할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세요. 원장이 급히 301호로 왔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하고 나서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치매가 조금 진행된 것 같네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정을 취하게 하고 약을 조절해 볼게요. 다행히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수는 박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윤지수예요. 제가 할머니 요양보호사예요. 박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 우리 지수.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지혜야, 엄마 미안해. 지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병실을 지켰어요. 박순이는 잠들었지만 계속 잠꼬대를 했습니다. 지혜야, 엄마 금방 갈게. 기다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엄마라면 30년 동안 이렇게 괴로워하셨던 거구나. 처음으로 박순이에게 연민이 생겼습니다. 나흘째 박순이는 의식이 돌아왔어요. 지수가 아침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수야, 어제 내가 너 못 알아봤다며? 네. 괜찮으세요? 미안해. 요즘 머리가 자꾸 이상해.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박순이가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지수야,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일주일만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줄 수 있을까? 지수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왜요? 결과 나오면 알 수 있잖아요. 내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만약 결과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어떡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찾고 나니 기억을 잃고 있어.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일주일 동안은 할머니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게요. 박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날부터 지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30분 더 남아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어렸을 때 제가 어땠대요? 귀엽고 착했지. 밤에 잘 울었지만 안아주면 금방 잠들었어. 제가 닮았나요? 할머니를? 응,
눈매가 똑같아. 그리고 귓볼을 만지는 습관도.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귓볼을 만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버릇,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거였구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엿새째, 지수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요. 전 맨날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혹시 누가 날 데리러 올까봐.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크리스마스에도 생일에도. 그래서 전 포기했어요. 아, 나한텐 가족이 없구나라고. 박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요즘은 생각해요. 만약 그때 할머니가 혼수 상태였다면 어쩔 수 없었겠죠. 지수야, 아직은 엄마라고 부를 순 없어요. 30년이 너무 길었거든요. 지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정말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천천히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순이는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301호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결과 나왔대요. 박순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드디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후 2시 병원. 의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수와 박순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이가 먼저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지혜야, 정말 내가 맞구나. 내 딸. 지수는 떨어진 종이를 주었어요. 일치율 99.99%. 생물학적 모녀 관계가 확인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엄마. 지수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차 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지수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고 박순이는 지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아직은 지수라고 불러주세요. 30년을 지수로 살았으니까요. 그래, 알겠어. 지수야. 박순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은 우리 둘이 특별한 저녁 먹자. 30년 만에 첫 식사니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후 301호는 평소와 달랐어요. 원장 선생님께 사정을 이야기했고 오늘 저녁만큼은 업무가 아닌 딸로서 함께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박순이가 준비해 둔 건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였어요. 미역국, 불고기, 나물 반찬들. 엄마가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준비했어.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다 맛있어 보여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첫 식사. 많이 먹어. 너 많이 말랐어. 할머니. 아니, 엄마도 드세요. 엄마라는 단어가 어색했지만 지수는 천천히 익숙해지려 했어요. 식사 후 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내게 보여줄 게 있어. 침대 밑에서 큰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 이게 뭐예요? 엄마가 20년 동안 너를 찾으며 모은 기록들이야. 상자를 열자 가득한 서류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립탐정 계약서였어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8년간의 계약서. 깨어나자마자 사립탐정을 고용했어.
전국의 고아원을 다 조사했지. 박순이가 서류를 넘겼어요. 사랑의 고아원이 폐쇄되면서 아이들이 37개 시설로 흩어졌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씩 다 찾아갔지. 그렇게 많이요? 응. 근데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아있더라. 이름도 다 바뀌고, 다음 장에는 전국 고아원 방문 일지가 적혀 있었어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날짜와 장소가 빼곡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문 광고 스크랩이었어요. 1994년 12월 24일 사랑의 고아원 앞에서 발견된 여자 아기를 찾습니다. 금목걸이에 지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시작되는 번호의 광고가 10년 넘게 계속되었어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심지어 지방신문까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광고를 냈어. 혹시나 내가 보거나 너를 아는 사람이 볼까봐.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럴 거야. 넌 아직 어렸고 이름도 바뀌었으니까. 세 번째는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이었어요. 네이버 카페, 다음 게시판, 각종 실종 아동 찾기 사이트. 2000년대 들어서는 인터넷으로도 찾았어. 매일 글을 올렸지. 출력물에는 아기 사진과 함께 간절한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제 딸을 찾습니다. 목에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조회수는 수백, 수천. 하지만 댓글은 대부분 위로의 말뿐이었어요. 20년 동안 매일 이렇게 하셨어요? 응. 포기할 수 없었어. 넌 분명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 믿었거든. 네 번째, 가장 충격적인 건 사진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지수의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수학여행, 고등학교 졸업식? 이게 어떻게? 지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2010년에 사립탐정이 드디어 너를 찾아냈어. 윤지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 그럼 그때부터 절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신할 수 없었어. 이름도 다르고 생년월일도 정확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어. 멀리서요? 응.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갔었어. 저 멀리 서서 너를 봤지. 사진 속 졸업 가운을 입은 지수. 그리고 배경에 희미하게 보이는 한 여성. 바로 박순이었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모습,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장 앞, 고시원 앞. 저 몰래 이렇게 많이. 미안해.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 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DNA 검사 없이는 확신할 수 없었고, 만약 내가 아니라면 괜히 상처만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지켜만 봤어. 그럼 왜 그레이스빌에 입소하신 거예요? 작년에 치매 진단을 받았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꼭 너를 만나고 싶었어. 박순이가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사립탐정이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고 알려줬어. 그래서 생각했지. 혹시나 지수가 이 요양원에 오면 나를 돌보게 되면 그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면접 본 것도 우연이 아니야. 원장님께 부탁했어. 윤지수라는 사람이 지원하면 꼭 뽑아달라고. 목걸이를 보고 놀라신 것도 연기가 아니었어. 정말 놀랐어. 30년 만에 보는 그 목걸이. 내가 정말 내 딸이구나 확신했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이가 꺼낸 건 통장이었어요. 이것 봐. 통장 잔액은 15억. 이게 너를 찾으면 주려고 모은 돈이야. 내가 고생한 30년,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고 싶었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근데 받아줘. 엄마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박순이가 지수를 안았습니다. 30년을 혼자 살게 해서 미안해. 크리스마스마다 혼자 울게 해서 미안해. 엄마 없이 자라게 해서 정말 미안해. 지수도 엄마를 꼭 안았어요. 이제 됐어요. 엄마 찾았잖아요. 그날 밤 지수는 처음으로 엄마 곁에서 잤어요. 301호 침대에 나란히 누워 손을 꼭 잡고 박순이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서 잘도 자네. 30년 만에 듣는 엄마의 자장가.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박순이의 눈빛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여긴 어디지? 이 아이는 누구고? 치매 증상이었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지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 박순이는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조금만 더 버틸게. 조금만 더. 다음 날 아침, 지수가 눈을 떴을 때 엄마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박순이가 돌아봤어요. 지수야, 엄마가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엄마랑 여행 가자. 우리 단둘이. 여행이요? 응. 30년 못 함께한 시간을 채우고 싶어. 엄마 기억이 남아있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는 엄마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것. 좋아요, 엄마. 어디든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틀 후 지수와 박순이는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원장님께 일주일 휴가를 받았어요. 엄마, 왜 하필 강릉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랑 아빠가 신혼여행 갔던 곳이야. 그때 너무 행복했거든. 박순이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너한테도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강릉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이는 지수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지수야, 바다 처음 보는 거 맞지? 아니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한 번. 아, 맞다. 그때 엄마가 멀리서 봤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첫날 저녁 횟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박순이가 회를 집어 지수 입에 넣어줬습니다. 맛있어? 네, 엄마. 근데 엄마도 드세요. 응, 엄마는 너 먹는 거 보는 게 더 좋아. 평범한 모녀의 대화. 하지만 30년을 기다린 만큼 더없이 소중했어요. 밤에는 숙소 테라스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박순이가 지수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어요. 지수야, 엄마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아니에요. 충분해요. 아니야. 첫 생일도, 돌잔치도, 초등학교 입학식도 다 못 봤잖아. 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라도 함께 있잖아요. 지수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처음 하는 고백이었어요. 박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지혜. 아니, 지수. 둘째 날 정동진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새벽 5시, 아직 어두운 바닷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요. 해가 뜨면. 그래, 같이 빌자. 해가 떠올랐어요. 붉은 태양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고 빌었어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박순이도 빌었습니다. 지수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발. 오전에는 커피 거리를 걸었어요. 박순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지수야, 저기, 저 카페. 손으로 가리킨 곳엔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데요? 30년 전에 내 아빠랑 왔던 곳이야. 아직 있네. 들어가서 커피를 시켰습니다. 박순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때 여기 앉아서 아빠가 말했어. 우리 딸 예쁘게 키우자고. 근데 나는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엄마, 그만해요. 이제 과거 이야기는 안 해요. 지수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순이가 갑자기 멍한 표정으로 지수를 봤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지수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수요. 지수? 지수가 누구지? 박순이의 눈빛이 흐릿했어요. 치매 증상이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저 딸이에요, 지혜. 지혜? 박순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지수는 급히 엄마를 부축했어요. 카페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병원 가요. 병원? 나 왜 여기 있지? 여긴 어디야? 박순이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지수를 못 알아봤습니다. 아가씨, 저 집에 가야 해요. 우리 딸이 기다려요. 엄마, 제가 딸이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은 아기인데. 3개월밖에 안 됐어.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안았어요. 30년 전으로 돌아가신 거야. 강릉병원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과도한 감정 기복이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하고 서울로 돌아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지수는 병실 침대에 누운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지혜야, 엄마 금방 갈게. 일주일만 기다려. 아기가 추울까봐. 담요 더 덮어줘야 해. 지수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엄마, 전 여기 있어요. 지혜. 아니, 지수 여기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이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어요. 지수야? 네, 엄마. 저예요. 지수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또 너를 잊었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박순이가 가방을 가리켰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 열쇠 있어. 열쇠요? 우리 집 금고 열쇠야. 거기 내 앞으로 준비해둔 게 있어. 무슨 편지, 그리고 서류들. 꼭 봐야 해. 박순이의 말이 끊겼어요. 다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서울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었어요. 작은 금고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한 장. 지수야, 엄마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면 이 열쇠로 우리 집 금고를 열어봐. 거기 엄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 마이너스 엄마가. 지수는 메모지를 꼭 쥐었어요. 엄마가 뭘 준비해 두신 걸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박순이를 301호에 눕히고 지수는 원장님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원장님의 말에 지수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지수는 엄마 곁을 지켰어요. 박순이는 잠꼬대를 계속했습니다.
지혜야, 엄마 미안해. 금방 갈게. 기다려. 우리 딸, 어디 갔어? 찾아야 해. 지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엄마, 전 여기 있어요. 딸 찾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다음 날 새벽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열쇠,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미경 언니에게 반차를 내고 박순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엄마가 20년 넘게 혼자 살았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깨끗했지만 쓸쓸했어요. 거실 벽에는 지수의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날 이렇게 그리워하셨구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뒤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어요.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와 USB 그리고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지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너를 완전히 잊어버렸을 거야. 미안해. 30년을 찾아 헤매다가 막상 만났더니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라서. 봉투 안에는 엄마가 내 명의로 해둔 재산 증여 서류가 있어. 그리고 USB에는 엄마가 20년간 너를 보며 찍었던 영상들이 담겨 있어. 입학식, 졸업식, 아르바이트 하는 모습. 멀리서나마 내 인생을 함께했던 증거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수야, 엄마를 원망하지 마.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비록 부족했지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해, 우리 딸. 마이너스 엄마가. 지수는 편지를 읽으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5억 원 상당의 재산 증여 서류, 그리고 USB, 노트북을 켜서 USB를 꽂았어요. 폴더 이름 지수의 20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초등학생 지수가 나왔어요. 입학식 날 혼자 교문을 들어가는 모습, 멀리서 카메라로 찍은 흔들리는 영상. 지혜야, 엄마가 옆에서 손 잡아주고 싶은데 미안해. 영상 속 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영상은 중학교 수학여행. 버스에 타는 지수. 즐거운 여행 되길. 엄마도 함께 가고 싶어. 고등학교 졸업식. 혼자 서 있는 지수.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사진을 찍는데 지수는 혼자였어요. 지수야, 엄마가 옆에 있어. 축하해, 우리 딸. 영상을 보며 지수는 계속 울었습니다. 20년간 엄마는 그림자처럼 자신을 지켜봤던 거예요.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마지막 영상은 작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장 앞이었어요. 지수야, 오늘 시험 잘 봐. 엄마가 기도할게.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수는 노트북을 껴안고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몰라서 미안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엄마의 집에서 돌아온 지수는 바로 301호로 달려갔어요. 박순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당신은 누구죠? 역시나 지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수는 침대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지수예요. 엄마 딸. 내 딸은 아기인데. 어디 갔지? 엄마, 제가 그 아기예요. 다 자랐어요. 박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지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지수는 요양보호사를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업무가 아니라 딸로서 엄마 곁을 지키기로 했어요. 원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지수 씨, VIP룸은 그대로 쓰세요.
어머니 곁에 있어주는 게 최고의 치료예요. 지수는 301호에서 엄마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수는 엄마를 깨웠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야죠. 엄마, 당신이 내 딸이래요? 네, 저 박지혜예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지혜, 우리 지혜. 순간 박순이의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지혜야, 우리 딸. 네, 엄마. 저예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깐 다시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당신 누구죠?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는 지수를 잊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처음 만난 것처럼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지수예요. 엄마의 딸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고아원에 있던 아기예요. 엄마가 20년 동안 찾아준 딸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박순이가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지수야? 네, 엄마. 지수가 얼른 다가갔어요. 지수야. 엄마 정신이 맑은 것 같아.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알아. 이게 마지막 일 거라는 거. 박순이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뭐든지 해드릴게요,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랑 사진 찍자. 단둘이. 사진요? 응. 30년간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잖아. 엄마가 찍은 건 다 몰래 카메라였고, 박순이가 슬프게 웃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된 모녀 사진 찍고 싶어. 지수는 미경 언니에게 부탁해서 카메라를 빌렸어요. 301호 창가에서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미경 언니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엄마와 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30년 만에 첫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후 박순이가 말했어요. 지수야, 이제 엄마 소원 하나 더 들어줄래? 네, 말씀하세요. 엄마한테 자장가 불러줄래? 엄마가 저한테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번엔 내가 엄마한테 불러줘. 박순이가 침대에 누웠어요. 엄마 이제 피곤해. 내 자장가 들으면서 자고 싶어. 지수는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30년을 기다렸어도 끝까지 찾아줬어요. 이제는 편히 쉬어요. 딸이 곁에 있으니까. 박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뭐든지. 후회하세요? 저를 낳은 거?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지. 근데 너 때문에 살았어. 너를 찾겠다는 희망으로. 엄마가 지수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지수야, 엄마는 너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저도요, 엄마. 엄마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박순이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지수야, 엄마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안 어디 안 가요. 언젠간 가야지. 근데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박순이가 미소 지었어요. 30년을 찾던 딸을 만났고 사랑한다는 말도 들었고 함께 여행도 갔잖아.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엄마.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넌 내 인생 열심히 살아. 알았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그날 밤 박순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지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30년 동안 날 찾아줘서 고마워요. 그림자처럼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이제 편히 쉬어요. 딸 찾았으니까 이제 푹 주무세요. 새벽 5시 박순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마치 지혜를 찾았다는 듯한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문상객은 많지 않았지만 지수에게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영정 사진은 며칠 전 찍은 모녀 사진. 엄마와 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지수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지수에게 장례를 마친 후 읽어줘.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지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을 떠났겠지.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30년을 찾던 너를 만났고 딸이라 불러줬고 사랑한다는 말도 들었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니? 엄마가 남긴 재산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그리고 가끔 엄마 생각해줘.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서 너를 지켜볼게. 사랑해, 우리 딸. 하늘에서 영원히 마이너스 엄마가. 지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있었어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6개월 후, 지수는 엄마가 남긴 재산으로 작은 고아원을 열었어요. 지혜의 집, 자신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곳, 그리고 그곳 원장실 책상 위에는 사진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는 완성된 금목걸이. 두 반쪽이 하나가 된 하트 모양 목걸이가 놓여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지수에게 물었어요. 원장 선생님, 저 사진 속 분이 누구예요? 지수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엄마야. 30년 동안 날 찾아준 최고의 엄마. 엄마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 근데 괜찮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거든. 지수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여기 내 마음속에 영원히. 그날 밤 지수는 창밖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전 잘 지내요. 엄마가 남겨준 사랑으로 다른 아이들도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게요. 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살지만 멀리 있는 가족도 있고 멀리 있지만 마음은 함께인 가족도 있죠. 박순이와 윤지수, 아니 박지혜는 3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사랑이 끊긴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 오늘 한 번 더 안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30년을 기다린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